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요즘 기분이 좋다가도 이름만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덕수, 지기현입니다. 중요한 고비마다 어깃장을 놓으면서 국민 속을 뒤집어 놓는 두 사람. 도대체 이자들은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한덕수는 짐작이 갑니다. 평생을 해바라기로 살아왔으니까 그 근본도 이해가 가거니와 자신도 내란에 가담했으니 어떻게든 자기 살 길 찾으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기현 판사는 왜 그럽니까? 우리가 지판사에 살아온 길을 잘 모르니까 근본은 짚지 못하겠고, 다만 이자가 윤석열한테 한없이 쩔쩔매는 것을 보면 뭔가 잡혀도 단단히 잡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곧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국민을 배신한 자의 말로는 언제나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아귀찜입니다. 그런데 앵콜 아귀찜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다시 준비를 했는데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아쉽지만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것은 오늘까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주문해 주셔가지고 주문이 너무 밀려서 물량 수급이 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주문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조금 풀리면 그 다음에 주문하시면 또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사랑하시는 거 감사한데, 드실만한 게 일단 이게 싱싱하니까요. 바로 조업한 거 보내드리고 또 양도 푸짐하고 그래서 더 사랑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귀찜 사랑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게 끝난 건 아니고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것은 오늘까지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앵콜 아귀찜 사랑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반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마는 국민들이 그토록이나 보고 싶어했던 법정에 선 윤석열의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불허했기 때문이죠. 윤석열 내란 재판부 재판장이 지귀현 부장판사입니다. 지귀현이 누굽니까? 윤석열을 구치소에서 빼내준 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법정에 출석하는 윤석열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싹 모시고 법정 촬영도 허가를 안 해주면서 아주 극진히 감싸는 그런 특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패널들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패널 함께 합니다. 김진애 전 의원님, 전혜연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김남국 의원님,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정충기님, 앵카님 안녕하세요. 사람의 성품은 역경을 이겨낼 때가 아니라 권력이 주어졌을 때 가장 잘 드러난다고 하던데요. 요즘 한덕수, 지기현 이자들 보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공직자는 성품이 좋아야 할 것 같아요. 변함없이님, 앵커님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무도한 3년도 참았는데 곧 제대로 심판할 겁니다. 그때까지 더욱더 힘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참, 김진애 의원님, 지기현 판사는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일단 역사의식은 확실히 없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자신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뭘 해놓고도 뭐 나중에 이렇게 할까봐 뭐 그렇게 하고, 지금 법정 촬영 허가하지 않은 거 가지고 말이 많으니까 뭐 그때 뭐 늦게 해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또 하면은 뭐 꼭 이런 식이에요. 글쎄,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한덕수하고도 비슷합니다. 네, 닮았어요. 덕수도 둘이. 닮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확하게 관료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확실하게 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쩌고 어떻게 하다가 그러고 그럼 다음에는 좀 잘해볼게요. 뭐 이런 식인데 저는 근데 이번에 지기현이가 이번에 그 촬영을 못하게 한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거를 봤을 때는 사실은 저도 딱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사진을 찍기가 싫은 거구나.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지 거예요. 얼굴 나올까 봐. 자기 얼굴 나올까 봐.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뭐냐면은 저는 지금 이제 정말 이상하게 한덕수는 지금 시간을 어떻게 하면서 뭔가 떡이 나올 걸 기다리는 떡수인데 지기현은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어쩌지를 못하면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대선이 지금 이제 5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뭔가가 변할 건 확실하고. 5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럼요. 49일이에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굴러갈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자기가 분명히 윤석열 앞에 끊임없이 자가지고 자기한테 압력이 들어올 건 있는데 그렇다고 자기가 매일매일 어떤 근거를 보여주지는 못하는 아주 소심하고 용기 없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적인 판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도망가고 누가 나 좀 안 잘라주나 이럴 거예요. 지금 한덕수는 이러잖아요. 누가 나 좀 탄핵 안 해줘? 그러잖아요. 지금 아마 지기현은 누가 나 좀 잘라주지 이러고 있을 거야 아마. 양일자님은 죄기현, 죄를 쌓고 있다 그러셨는데 죄기현. 아니 김남국 의원님 변호사신데 어제 이제 윤석열 첫 형사재판 열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판하면 맨 처음에 인정신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정신문 하는데 어제 그것도 보니까 이 지기현 판사가 아예 떠먹여 주더라고요. 수사만에 웃기는 것도 보니까 뭐 1960년 12월 18일생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 주거가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데 난 글쎄요. 법정을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봤고 그랬는데 오늘 김남국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되게 보면 예. 지난번에 박근혜 때도 첫 인정신문 때 박근혜 피고인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무직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 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없죠. 없어요? 당연히 없죠.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직업은 현재 시점입니다. 전직이 아니라. 그래서 전직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지 말로 지가 전직 대통령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전직 직업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인정신문이라고 사실 이건 조서에 기록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판사 스스로가 전직 대통령이시고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인정신문이거든요. 무직이면 무직인 거지. 현재 신분의 직업을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판사는.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대답하면 지금은 무직입니다라는 거지. 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판사가 스스로 과거의 어떤 신분을 물어보는 것인지. 그리고 이 과거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피고인이 사실은 법정에서 형사 재판에 따라서 아주 엄정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아야 되는데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줘 버리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자체로가 문제인 거죠. 아니, 박근혜 때요. 예. 정말 웃기는 게 제가 만약 가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저 건축가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예. 안 되는 거예요. 배공기 앵커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직이네요. 이렇게 딱 부르시게 합니다. 뭐냐 어느 조직에 속해 있어야지 그래야지 직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인정을 안 해줘요. 안 해준 거고요. 제가 피고인 선배잖아요. 제가 피고인 선배잖아요. 피고인 선배. 네, 피고인 선배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전직 의원님들 변호를 많이 해봤습니다. 한 명도 전직 의원님이다 그렇게 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한 것도 아니고 재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전직 의원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자체가 특혜고요. 잘못된 이유인 거죠. 아니 지금까지 쭉 찾아봤어요. 박근혜 때도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무직입니다. 그랬고 전두환도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명박도 직업 뭐냐? 그러니까 무직입니다. 그런데 왜 지기현 판사가 나서가지고 대답을 떠먹여 주냐 이거예요.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 드라마에 보면 내 마음속에 너 있다 이 드라마 대사 아시죠? 되게 유명한 8의 연인에서 지기현 판사가
내 마음속에 윤석열 대통령 있다. 이거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거죠. 이게 우리 앵커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상 지금 윤석열에게 보여지는 지기현 판사의 태도가 너무나 예외적이고 특혜라 말이 나올 만합니다. 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비롯해서 전직 대통령들 중요한 재판 거의 다 공개를 했었죠. 왜냐? 사안의 중대성, 국민에게 미치는 알 권리의 측면에서 했었는데 요즘 지기현 판사의 행보는 윤석열의 권리만 챙겨주는 것 같아서 너무 참 안타깝고 화가 나는 부분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내란 수괴잖아요. 헌재에서 이미 판단 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니까 지금 사실 뭐 사법부의 위상까지 흔드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우스운 거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교조적으로 말로 이제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법이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라고 말로 가르치지만 우리가 현실로서 느끼고 맞닥뜨리는 것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미꾸라지처럼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항상 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앞에서 작아지고 구부러지고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현실로서 국민에게 느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정말 피부로 체감하고 실감할 수 있게 하는 게 하나의 딱 사진 장면이거든요. 그게 바로 어제와 같이 전직 대통령이 내란이건 어떤 범죄를 저질렀건 똑같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법정에 설 수 있다라는 그 모습을 사진 한 장으로 딱 한 컷으로 역사 속에 남길 수 있었어야 됐는데 지기현 판사가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 핑계 어떤 핑계를 대서도 안 되고 뭐 신청이 늦었다 이런 걸 떠나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익상 판단을 해가지고 공익성이나 역사성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그냥 직권으로 신청을 해서 직권으로 인정을 해줬어야 됐는데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신청이 늦어서 다음에 한번 하면 다시 고려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해서 했다라는 것 자체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제, 이러한 어떤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한 장면을 그냥 특혜 주는 것처럼 비춰져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제 또 윤석열이 혼자서 90분 떠들었다면서요. 93분 떠들었다고 합니다. 입만 열었다면 90분이야. 근데 그거를 재판관이 그렇게 계속 얘기하세요 이렇게 해줄 수 있나요? 아니 어저께 해줬다고 그러는 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게 오전에 42분을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또 오전에 끝나면서 아직 말이 안 끝낸 것처럼 보이니까 오후에 20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 소리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후에 시작하자마자 시작을 했는데 20분에 못 끝내고 40분을 또 간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자가 개몽됐나? 글쎄. 아니 개몽되고 싶은 거지.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판사하는 재판관은 피고인에게 억울하지 않게 최대한의 발언 기회를 부여하고 기회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기가 중언부언 막 말을 하게 되면 객관성을 상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법조인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데려갑니다. 저 역시도 돈이 너무 아까웠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갔어요. 제가 하는 말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고 제가 하는 말이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빌려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다 변호인의 말을 빌려가지고 변호인이 하게끔 하고 제가 할 말도 이 말을 대신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윤석열은 변호인은 한 7, 8분, 9분 정도 말을 하고 본인이 그냥 막 중언부언,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그리고 심지어는 지기현이 말을 하는데 말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말 자르면서 판사가 말을 하는데 자기가 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막 끼어들면서 화를 내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게 이건 역시 정상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은주님, 네. 그 어떤 재판관이 피의자, 그것도 내란 수괴 피의자에게 93분이나 발언권을 주면서 재판을 주도하게 방치한답니까? 그런 판사한테 전 국민이 피해자인 재판의 판결을 어떻게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기피할 수 없다면 탄핵이라도 해야 합니다. 바위처럼 강물처럼님, 지귀연, 지귀뿌까? 아니 저 궁금해요. 아까 뭐 김진애 의원님 권력 얘기하셨는데 권력은 무슨 권력이 파면된 지금
형사 피의자에 불과한데 직위원이 쩔쩔맬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까? 혹시 뭐 김남국 의원님 들은 얘기 없으세요? 이제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보통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서울중앙지검 가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엘리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내부에서도 조직에서도 승진 코스를 밟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의 분위기라든가 기류라든가 사회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여론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재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대형 사고를 쳤다라는 걸 알고 이 재판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심판되고 기록된다라는 거를 잘 알 텐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윤석열 탈옥시켜줬을 때, 말도 안 되는 법률을 탈옥시켜줬을 때 엄청나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정말 심리적 그 트라우마를 겪고 그랬었잖아요. 법원 내부에서도, 법원 행정처에서도 이건 진짜 대형 사고다라고 하면서 그냥 진짜 아주 가깝게 지내는 판사들도 뭐라고 그랬대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게 정말 직위원이 뭔가 꼬투리 잡히고 뭔가 캐비넷에 걸린 게 있어가지고 검찰에 뭔가 멱살 잡혀가지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금 의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뭘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50대 초반입니다. 예. 그러니까 50대 초반이니까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에요. 그 경력도 괜찮고. 예. 그리고 50대 초반이면 그래 되게 아마 저 강남에서 개포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러니까 꽤 잘 사는 아주 그냥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에요. 성함고는 아니군요. 그건 아니고 그리고 평소에 퍼스널 자기 성격도 이렇게 주변하고 원만하게 지내고 약간 좀 엘리트스럽게 지내는 그런 검사 있잖아요. 그런 검사래요. 그래서 혹시 연배가 비슷해서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검사 나부랭이들이 어떠냐 하면은 어디 가냐 하면 김건희 전시회 같은 데 가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그 네트워크 만드는 거예요. 와이프 통해가지고. 그래서 혹시 그런 네트워크인가? 근데 그런 네트워크라도 그렇게까지 할 리가 없잖아요. 아주 지금 마음 먹고 봐주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생각을 하면은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 커리어에 도움될 일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딱 생각하면은 뭐가 잡힌 게, 그러니까 뭐가 친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도 있을 게 별로 없어. 그러면 뭐가 잡혔는데, 잡혔다 그러면 누구한테 잡힌 겁니까? 검찰한테 잡힌 것밖에 없죠. 왜냐하면 많은 검찰이 그 캐비넷 안에는 판사들도 갖고 있거든요. 판사들이 저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왜냐하면 요번에 왜 아시지 않습니까? 왜 함성훈이라는 판사 요번에 헌법재판관으로 한 사람도 그 사람도 우리가 이상하게 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성범죄에 대해서 저렇게 너그럽게 저럴 수가 있나?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듯이 판사라도 완벽한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걸려있나? 이런 생각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주 작정을 했어요. 네.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 판사 사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릇을 못 주고 검찰 내에서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직위원 판사가 겁을 먹었을 가능성 저도 있다고 좀 해석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런 자의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어디까지 하는지 두고 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대국민 갑질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안 중요해. 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고 봐. 윤석열의 이 운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권력욕에 약간 빠진 거 하니까 이런 의심도 들기도 하고요. 저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게 이 사람이 윤석열 하나만 잡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다른 군 요번에 장성들도 다 이 사람이 판결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엮어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장군들까지 다 풀어준단 말이야? 이것도 수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수사가 잘못되고 이게 기소가 잘못돼서 이거는 그야말로 공소 기각을 한다. 이런 정도의 거 아니면 도저히 풀어줄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할 수가 있습니까? 직위원 판사가 윤석열 구속 풀어준 것도 사실은 상상 예측 불허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깜짝깜짝 놀라 이상한 해석을 하거나 이 상황을 꼬투리 잡아서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판사다라고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통 과거에 판사들이 제가 취재를 해보면 김남국 의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법조만 보는 게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론도 보고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보느냐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을 볼 것이 아니라 언론에 공개된 국민들의 이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그 집회하다가 코피 흘린 분들 사진 찍힌 것도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파면 피켓 나눠주다가 손이 다 끓여가지고 손에서 피나는 사람들, 어린아이를 안고 오는 사람들, 휠체어 타고 나온 장애인들, 7시간씩 서서 다리가 퉁퉁 부은 이 자원봉사자들 다 국민입니다. 그래서 지기현의 눈길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향할 것이 아니라 어디를 봐야 되느냐. 본인이 윤석열 풀어진 이후로 불안과 분노에 떨면서 거리에 나와서 누워서 밤을 샜던 이 수많은 국민들을 좀 봐야 된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고개를 이렇게 끌고 가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다 드네요. 아니 사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누구한테나 공정하게 법 적용을 하는 그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왜 사법부를 믿습니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믿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독 윤석열한테만 특별하게 하니 이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될까? 그런 걱정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요 정말 이상한 게 아무리 윤석열이라지만 윤석열이 재판정에 나와서 어저께 같은 아나무인적인 이런 태도를 보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왜 깍듯하게 인사하고 꽤 차분하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이상한 장광설, 이상한 설을 내놓기는 했지만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지가 막 흥분하고 중간에 말 끊고 이런 거는 뭐냐면은 아래로 본다는 뜻이거든요. 판사를. 그렇죠. 아니 검사들도 이렇게 네. 피의자를 불렀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피의자가 위축되고 꼼짝 못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도 피의자를 이렇게 부를 때 피고를 부를 때 수의를 입힌다든지 또는 수갑을 채우거나 뭐 포승을 했다든지 이런 걸 이제 풀어주게 하면서 다 권위도 세우고 겁도 주고 위축되고 진실을 말하게 하고 그러는데 아예 지하로 모실게요. 카메라도 못 찍게 할게요. 막 이렇게 하니까 기고만장하는 거죠. 거기에서 딱 기를 죽이고 들어가야 어디다 대고 거짓말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말 줄이십시오. 어저께 좀 5분만 더 하십시오. 네. 그런 거를 몇 번만 끊어도 사람이 기가 죽거든요. 무슨 또 말이 그런 걸- 그렇게 많아요. 그래야지. 아니 근데 아니 저는 정말 이상한 게 지금 판사를 우습게 알기를 너무나 정말 발밑에 때로 알면서 어저께 하는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뭐냐면은 지금 한덕수한테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덕수가 평소에 그런 짓 할 사람입니까? 재판관을 2명이나 임명하고 이럴 사람입니까?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뭔가가 협박이 들어간다. 너 내가 입 열면은 너도 나랑 같이 가는 거야. 이런 거 비슷하게 지기현한테 왜 지기현이라는 게 지기현 한 사람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기현의 와이프도 있을 테고 애들도 있을 테고 뭐 그 가족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를 갖고 있으니까 아니 정말 그런 거 아니면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거야 도대체.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요. 이게 또 재판 날짜 잡은 걸 보게 되면요. 네. 4월 21일, 28일, 5월 8일 거의 일주일 단위로 잡았어요. 네네. 사실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면 집중 심리해가지고 일주일에 2, 3일씩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유롭게 재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뭐 증인을 출석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이면 사실은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하는 게 맞거든요. 박근혜 때 내란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주 2, 3일씩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중요한 사안을 일주일에 한 번씩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님 재판 사건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 치르는 이거는 국가의 어떤 중요한 공적 일임인데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기간에도 길 빼주지도 않으면서 재판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서 3개월 내에 끝내야 된다, 6개월 내에 끝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몰아치듯이 피고인 반드시 이재명 대표 출석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출석 안 하면은 막 큰일 날 것처럼 해가지고 재판 진행했던 재판부가 사법부가 윤석열 내란숙의 멧돼지에는 모든 특혜주고 사건 질질 이렇게 길 늦게 끌어가면서 특혜주면서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국민에게는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김종희님, 이런 특혜를 뒷담화로만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너무 화가 납니다. 파면된 자가 무슨 특혜를 그리 많이 받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올바른 재판은 될지 걱정이 아주 많이 됩니다. 콜걸님, 아이디를 콜걸을 쓰십니까?
이젠 계엄 아니고 계몽령이었죠? 그렇게 묻겠네. 만도리님, 이쯤 되면 직위원은 판사를 가장한 윤석열 개인 변호사 수준. 뷰티풀 라이프님, 직업과 호칭을 구분 못하는 판사, 이놈아 나는 전직이 황제다. 예, 여러분 직위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위원 판사가 마음에 드시는 분은 그냥 계시고, 직위원 판사 혼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잠깐만요. 의원님, 이 공지를 한번 해드려야 돼요. 지금 우리 현재 동접자가 17,000명을 넘어섰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모바일로 이렇게 보시는 분은 동접자가 안 변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안 변하나. 근데 제가 확실히 아는 게 이쪽은 지금 아이패드를 쓰고 있고 이거는 지금 모바일 폰인데 여기에는 동접자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제 전화기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이 안 바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모바일로 보는 것은 안 바뀌고 있어요. 계속 이걸 새로 고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 볼 때마다 계속 새로 고침하겠어요? 아무튼 뭔가 지금 유튜브 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다.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다 그러니까요. 그건 좀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뭔가 좀 이런 것 컴플레인이 계속 들어가면 고치겠죠. 나갔다가 새로 고침해야 돼요. 그러셨는데 햇살 가득님. 글쎄요. 새로 고침을 하는데 항상 또 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직위원 마음에 안 드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대책을 찾아보고.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랬죠?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예. 사실은 저긴 하는데 저도 하도 답답해서 하는데 이제 몇 가지가 왜냐하면 솔직히 검찰도 한심한 게 이미 이런 사건이 이미 있었고 했으면은 사실은 기피 신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검찰도 기피 신청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검찰을 압력을 넣어가지고 기피 신청을 하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이거는 야 이거 아무래도 이러다가 우리까지 다 같이 그냥 돗대기로 넘어가가지고 판사에 대한 불신임이 더 커질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재판부를 바꾸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정말 직위원 한 개인을 탄핵하는 방법도 있는데 야 이게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란 말이죠. 다 같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깝깝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럴 때 난 요새 법조인 보기도 싫어. 아니, 법조인은 정말 보기 딱 꼴보기 싫어. 정말 다 꼴보기 싫어.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아니 법이라는 게 상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지를 않으니까 너무 한심합니다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물으시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저희 지지자들은 시원하게 직위원 탄핵을 시키고 그냥 단순하게 탄핵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파면을 시켜가지고 법조인이라든가 아예 활동 자체를 판사로서 활동 자체를 막는 게 시원하다 느끼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탄핵 사유를 삼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탄핵 사유를 삼기 어려울까요? 제가 한번 좀 그거를 오늘 따져보려고 합니다. 대법원의 규칙이 있지요. 그거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지금 법정 촬영 불허했잖아요. 그런데 그 규칙을 보면 이거 대법원에서 만든 거죠.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공공의 이익을 봅시다. 대통령을 지냈던 자가 내란 수괴 혐의,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 전두환 노태우 빼고 이명박, 박근혜 이런 경우에는 박근혜 징역 몇 년 받았죠, 선고를? 이건 기본이 무기징역이에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내란 수괴 혐의예요. 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공공의 이익이 있는 재판이 어떤 겁니까? 그런데도 그걸 판단을 못했다? 이런 거는 일단은 정신 상태도 의심스럽고 기본적인 것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탄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사법부고 그 사법부의 이념을 실현한 사람이 바로 판사입니다. 근데 지기현 판사가 보여준 행태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지금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헌법 11조 1항, 우리 아까 앵커님이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런데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구속 취소해주고 최근에 지하로 들어오는 거 허락해주고 국민들이 보는 거 방청 불허하고 이걸 과연 헌법에 대한 평등하다는 정신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내란 수괴를 특혜를 주고 내란 수괴 지킴이라고 있는 것인가, 이런 비판이 계속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탄핵도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지금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검찰이 지기현 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든가 아니면 지기현 판사 스스로 자진해서 회피해라. 그게 좀 단기적인 방법, 또 다른 제도적인 방법으로는 탄핵하는 방법,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좀 사실은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는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서 탄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러나 이제 중대한 사유에 대한 평가, 공익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법관이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답하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과거에 서울중앙지검 법원에서 사건 배당을 개입해가지고 아예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했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국회에서 탄핵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기억을 하실 건데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아주 중대한 법률과 헌법 위반,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 정도의 어떤 그런 위반이다라고 하면 탄핵 사유가 될 걸로 보입니다. 제가 좀 억지로 부리는 그래서 것 같습니다만 예, 김한국 의원, 네.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지기현 판사하는 거 보면 양심이 없어 보이잖아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탄핵에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심정적으로 저도 탄핵에 그러니까. 대한 생각을 하지만 아니 그래서 헌법재판소에다가 물어보자 이거예요. 네. 일단 탄핵시켜놓고 너는 양심이 없으니까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양심이 없으니까 탄핵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판단 받아보자 이거예요. 그동안에 뭐 다른 사람이 재판할 거 아닙니까? 아따 저 난감하게 만드시고 아따 저도 시원하게 된다고 하면 좋은데 이게 정치인이 그냥 뭐 그냥 아주 강성 발언하면은 그냥 뭐 박수 받고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정무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법사위에서 법원 행정처장을 불러다가 조져버리면은 그 법원에서도 굉장한 압박과 부담을 느끼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지기현 판사가 올해 2월 7일에 발령받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기현 판사의 발령을 빨리 해서라도 이 재판부를 자연스럽게 인사 발령하는 방안으로 재판부를 교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기현 관련해서 박승환 님이 삼행시 보내주셨는데 이거 좀 소개하고 또 깜짝 놀란 거 하나 다뤄보도록 하죠. 지기현으로 삼행시 전 의원님 띄워주세요. 참 지기현이라니까요. 죄송합니다. 전 의원님하니까 참. 전의원 원장님으로 온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지랄하네. 귀신이 안 잡아가나? 연병할 시키. 아이고. 저도 모르게. 정말. 재밌죠? 정말 재밌어요. 그 전에 다른 것도 있었어요. 김진애 의원님 안 계실 때였나? 한번 세 개 줘보세요. 예, 지랄하고 자빠졌네.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연병하네. 아 정말 좀 상식으로 좀 삽시다. 오늘 아침에 우리 김진애 의원님께서 저하고 이렇게 두 분 패널 귀한 저서를 선물을 해주셨는데 제목이 김진애 상식의 힘이에요. 정말 이 어느 때보다 상식이 필요할 때 맞아요. 아니 그게요. 예, 긍정의 기운으로 세상을 바꾼다. 에너자이저 우리 김진애 의원님이 쓰신 건데. 그 뒷면을 보십시오. 여기요. 누가 추천사를 썼는지. 추천사. 아니요, 여기 뒤에.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후보님이 쓰셨구나. 그러니까 3년 전에 이게 이 책 나온 게 3년 됐어요? 3년 됐습니다. 오. 이게 그때 대선 때 예. 아니 저도 대선에 좀 도움이 되게 하려고 썼던 책인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께 그때 김남국 의원님께 부탁드려 가지고 좀
좀 추천서 좀 받아다오 해가지고서 했었는데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는데. 상식의 힘. 제가 네, 정말 그러면- 여러분 강추합니다. 상식의 힘. 그리고 또 하나 주셨는데 여행의 시간. 아 그거는 정말 이것도 참 이거는 좋고. 베스트셀러죠. 저의 베스트셀러. 전공대로 예. 저의 도시건축가로서의 도시건축가 김진애의 아주 특별한 여행법. 네. 여행에도 근력이 필요하다. 정말 그래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에. 뭐 나중에 나 여행 갈래 하면은 아, 그때는 그런 거 가고 없어요. 싶어도 못 가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는 거 딱 하나는 하루에 잠깐이라도 한 20분이라도 여행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밥 먹고 잠깐 벚꽃나무 아래로 가봐. 카페를 조금 다른 데로 가봐라. 집에 갈 때 다른 길로 돌아봐. 이런 게 여행의 시간이거든요. 야.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요새같이랑 힘드실 때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여행의 근력이 정말 필요해요. 이건 마음에 드네. 홀로 여행을 떠나라. 아 그러니까 홀로 어차피 홀로 여행은 가는 인생. 홀로 가는 게 여행은 나를 최고예요. 찾는 최고의 기회다. 그렇죠. 네, 정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남자들이 더 홀로 못 가더라고. 맨날 같이 안 가주면은 나 안 갈 거야. 나 혼자 좀 제발 좀. 네, 저도 책을 하나 소개해도 될까요? 뭐예요? 이재명 저라고 네. 결국 국민이 합니다. 예. 요즘에 베스트셀러잖아요. 아 요즘 베스트셀러인데요. 네. 아 이게 너무나 요즘 이재명의 인생과 철학을 담아낸 정말 책인데 읽지 않더라도 책은 의리로 사는 거라고 요즘에. 책은요. 책장에 꽂기 위해서 사는 예, 겁니다. 그래서 이 명언을 김진애 의원님 하셨습니다. 읽지 네. 않더라도 사라고. 의리로 사는 거다. 읽으려고 사는 게 아니다. 예, 또 책 이번에 새로 펴내실 거죠? 이제 원래 봄에 내려고 그러다가 이놈의 윤석열 내란 때문에 다 요새 거꾸러져 가지고요. 그래서 다 뒤로 새로운 더 좋은 시대가 됐을 때 내놓을 겁니다. 이제 올해 2권을 낼 겁니다. 작년에 못 냈기 때문에 올해 2권 낼 거예요. 예. 우리 또 김진애 의원님 새로운 책 기대해보고 부산이대님께서 전혜연 원장님 원하시는 것 같은데 삼행시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불러보세요. 전혜연입니다. 예, 예쁜 것도 있지만 현명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그건 송고 나갈 때 써도 돼요. 하도 속상해서 잠깐 웃어봤습니다. 웃어봤고 한 가지 더 정말 황당한 거. 떡수. 아니 한덕수는 저 논해요. 이제 스트레스 그만 받기로 하고 맞고. 또 하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제 보셨어요? 윤석열이 이렇게 지하로 가고 그러는데 세상에 김성훈, 이광우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제 보여. 아크로비스타 지하에서 얘기한. 아크로비스타 아니고 어저께는 이광우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어저께는 이광우. 네, 법원 앞에 법원 들어가는데. 미쳤나 정말. 아니 지금 윤석열이 파면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번 시스템상 경호처에서 그쪽에 보내는 경호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김성훈이나 이광우는 파면된 대통령을 경호하려면 그쪽으로 가든지 네. 아니면은 경호처에 소속이 돼 있으면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인 사설 경호원이 아닌데. 근데 그저께는 김성훈이가 거기에 보이고 어제는 이광우가 법원에 보인단 말이에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저께는 일요일이니까 내가 그래도 일요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그래도 하루는 참아주겠다. 근데 어저께는 월요일이잖아. 근무 시간이죠. 근무 시간인데 어떻게 거기 나옵니까 이광호가? 아 이것도 정말.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이자들이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보십시오. 지금 이제 경호처가 개판이 된 거 아닙니까? 경호처 지금 책임을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맡고 있는데 지금 김성훈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경호처가 지금 김성훈, 이광호 이자들 때문에 지금 완전히 동강이 나버렸잖아요. 그럼요. 지금 김성훈 물러나라고 연판장 돌리고 있고 네. 경호처가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은 인수위가 없잖아요. 바로 취임을 해가지고 대통령 일을 봐야 되는데 경호처가 지금 저 꼴이 나 있으면 당장의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냐 제가 이 제일 말이에요.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저기 하는 게 김성훈이가 그 자리에서 안 물러나고 있는 이유가 자기가 차기 대통령의 경호까지도 다 짜놓고 나오겠다 이런 소리 한대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도 이재명 대표나 후보들의 안전을 걱정을 하는데 대통령이 돼도 당장 걱정을 해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무슨 짓을 할까? 그러니까 이걸 스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한덕수예요. 한덕수가 지금 저기에 직무 정지를 시켜야 돼요. 당연히. 김성훈이하고 이광우는 직무 정지를 시켜서 제대로 된 사람이 경호처에 제대로 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이게 문제가 없느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있다가 어떡할 겁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장 큰 위협이에요. 이게 한덕수한테 김성훈 차장 직무 배제라든가 직위 해제를 명하라라고 하는 거 기대하는 거는 진짜 정말 불가능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국가수사본부에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생각해보면 우병우 검찰에서 구속시킬 때 2번, 3번씩 계속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추가 수사하고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아마 3번째 구속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도 역시나 처음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여기에 대해서 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해가지고 2번, 3번 법원에 영장 청구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만이 지금 김성훈 이렇게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거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겠습니까? 사실상 내란 수계를 비호하는 사람들이 현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 윤석열 극성 지지자한테 보내는 또 다른 메시지잖아요. 우리 안 죽었다, 살았다. 공무원들도 메시지 주고 있는 거예요. 차기 정권이 바뀌든 말든 우리는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좀 심하게 말하면 차기 정부 내에 스파이를 심겠다. 이런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입니다. 아니 그리고 오히려 당시에 체포 방해하던 그 직원들 있잖아요. 경호처 직원들을 징계해달라고 한덕수한테 올렸대요. 나는 정말 기가 막혀서 김성훈이도 이 친구들은 체포 방해 눈에 뵈는 게 협조하지 없어요. 않았던 협조하지 않았다는 직원들. 그러니까 이건 이 친구들은 눈에 뵈는 게 없어 정말 도대체. 완전히 경호처를 완전히 윤석열, 김건희의 사병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이 안 되죠. 지금 불안해요. 아주 불안해. 이게 제일 불안한 일이에요. 윤석열 완전 개인 경호원이 돼버렸어요. 지금 파면된 자인데. 한덕수는 패스합시다. 패스. 어저께 많이 하셨으니까. 예. 떡수는 사실은 오늘 그 헌법재판소에서 예, 오늘 이제 시작했죠. 그거 시작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사실 내일 오늘인가요? 오늘 15일이죠. 이제 오늘 평일을 시작을 했으니까 네. 이번 주안에 네, 이제 네. 나올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이번 저기에 한독수에 지금 상황 변화가 아마 곧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 저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한독수는 오늘 뭐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단 국민의힘 경선에는 참여 안 한다. 네. 확실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늘까지 접수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안 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시나리오가 한덕수가 이렇게 딱 들여다보다가 5월 3일까지가 이제 공직자 출마 시한이잖아요. 그때쯤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국민의힘 후보하고 뭐 마지막으로 단일화한다. 뭐 이런 지금 시나리오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있나요? 그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제일 높죠. 왜냐하면은 일단 국힘의 경선에 들어오면은 일단은 이제 완전히 이제 발라질 거예요. 누가 바르겠습니까? 홍준표가 이제 완전히 바르겠죠.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동숙과 그런 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왜냐하면 꽃가마 안 태워주면 자기는 안 한다 이런 소리 할 거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내부의 국민의힘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런 의견이 강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좀 나중에 살아남으려면 표차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지더라도 대선에서 뭐 10% 내외 아주 표차를 줄여가지고 져야지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일어서는데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나마 중도 확장성이 한덕수가 나은 거 아니냐. 나는 그 생각을 하나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차피 이번 대선 지는데 문제는 한동훈으로 가가지고 지면 이거 한동훈은 그 다음에 또 당권에 도전할 사람이다. 그러면 한동훈이나 다른
누구냐, 홍준표나 이런 사람으로 당의 어떤 질서가 주류가 잡혀버리게 되면 지금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 바로 이렇게 지방선거가 있는데 당권이 확 쏠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지금 있는 의원들은 완전히 쓰나미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사라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덕수 그나마 이제 온건하게 그냥 옹립해가지고 지금의 의원들의 자리를 지켜줄 그런 사람을 옹립해가지고 살아남자 그러면서 미래 권력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소설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덕수를 일회용 카드로 쓰기에 오히려 국힘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덕수로서는 자기도 그런 식으로 한번 후보가 돼보고 나면은 자기도 좀 덜 검찰의 수사나 이런 데 걸려들지 않겠나. 정치적인 위상이 생기니까 이런 게 좀 있을 테고 그다음에 뭐 가장 큰 거는 저는 김건희의 의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가 자기가 갖고 놀 수 있는 사람으로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한덕수. 근데 우리가 한 가지는 제가 좀 이제 좀 걱정을 해야 될 게 아마 이제 당장 내일 모레부터 이제 걱정을 하셔야 될 게 이게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 국힘 후보하고의 단일화만으로 치러지려고 들질 않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국힘 쪽을 넘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반 이재명으로 넘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 있는 반 이재명 세력 이쪽을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 정당 제가 이름을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정당도 여기다 끌어들이고 그다음에는 가능하면은 이준석까지도 어떻게 뭘 좀 해보는 이런 것까지 해서 좀 바람을 일으켜 보려는 이런 걸 가지고 있기가 이런 시나리오 짜는 게 지금 김건희는 너무 신나서 죽을 거야. 저는 김건희는요 이런 거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자기가 내일 죽는 거 상관없고요. 지금 열심히 전화 걸어가지고 그래 오늘 당선에 보냈어? 50명 보냈어 오늘? 보내가지고 한덕수 빨리 저기 하는 거 옹립하는 거 빨리 저기 하고 지금 뭐 엄청나게 바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세력이 뭉친다면 그 세력의 가칭 당을 만들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당의 당명은 그러면은 반 이재명 연대라고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양두구육당이라고 하거나 친내란 수계 당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자꾸 이재명 대표를 거기 전 대표죠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모였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양두구육 시즌 2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고 반헌적 세력 당이라고 역사에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물타기도 좀 어지간하게 해야 된다. 근데 자기네들은 그래도 그렇게 해서 모으는 게 그러니까 호남의 일부 세력을 거기다가 표로만 끌어들여도 굉장한다고 생각을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도 쪽에서 조금 더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여기까지만 하죠. 그러니까 내란당이 됐잖아요.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는 지금 나경원, 윤상현 막 이런 사람들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확실히 내란당입니다라고 그냥 디클레어하는 것 같아요. 네? 내란을 그동안 그렇게 심지어 가끔씩 고장난 뭐 저기처럼 한 번씩은 옳은 말 하던 홍준표조차도 뭐 2-3시간짜리 뭐 그냥 뭐 잠깐 뭐 있었던 그걸 가지고 탄핵까지 하냐 또 지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표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홍준표 시장은 왔다 갔다 해요. 그것은 정치인이 제일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국민의힘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데 어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하는데 또 그걸 가지고 또 싸움이 벌어졌더라고요. 내란 정당,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거슬리면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장면 한번 보시죠. 민생을 보고 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예랑 정도 정당으로서 대선을 정식으로 사과하시고 그걸로 내세요. 하시거든요. 손가락이야. 교회한테서 손가락이야.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손가락 쓰지 마세요. 야란이요. 권영진 앉아. 권영진이요 앉아.
부승찬, 김준혁 잘한다. 아, 부승찬 의원 3대 명언이 있어요. 해보자는 거요? 선을 넘네? 자신 있어. 지금 이 세 가지가 3대 명언인데요. 김민전 의원 졸다가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나한테 그랬나? 아니, 근데 진짜 선을 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정부질문 뭐 이렇게 서로 항의를 하더라도 막말. 각자 아니 이게 그 앉은 의원들이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소리 지르잖아요. 그렇죠. 넘어와가지고 그쪽 진영까지 이렇게 넘어오는 건 아닌데. 거기다가 또 권영진 저 대구시장 했던 사람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야라는 욕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오히려 막 서서 이렇게 오는데 권영진 의원 건들면 안 돼요. 왜? 곧바로 쓰러져요. 맞아, 맞아. 옛날에 그런 적 있었어요. 대구 맞아요. 시장 할 때. 네, 만만치 그랬어요. 않은 인물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전문가예요. 네, 맞아,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러면은 권영진 의원은 민주당 의원한테 때려 막 이렇게 폭동 유발하는. 그래가지고 그때 장풍 얘기가 나왔어요. 되지도 않았는데. 신천지하고 뭐 관련되는 일이 있었을 예. 때 그랬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맞아요. 아, 참. 연기대상이었죠. 연기 대상이었죠. 우리 여기 대상.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어서 옮겼어요. 아이고 참 그것도 한번 보여주려고 그러는지. 아이고. 거의 연기 대상이면 김민전 의원은 잠자는 백설공주상. 국회에서 잠자는 백설공주상. 참 씁쓸합니다. 아이고 참 국회에서 이제 저런 일들 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조하고 뭐 우리 이제 곧 끝난다 그런 건데 잘해야죠. 잘해야 되는데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요즘에 계속 패널 분들 나오시면 물어보거든요. 누가 될 것 같냐 국민의힘에서. 근데 저는 그거 얘기하는 저는 딱 한 가지만 좋아. 제가 예. 왜 지난번에 했잖아요. 왜 나경원 예. 왜 저러냐. 아무리 저래봤자 닥쳤던 개가 될 거다 이랬는데 지금 딱 닥쳤던 개 되잖아. 지금 딱 윤심 팔고 예. 윤심 딱 가서 관저에 가가지고 나만 만났다 막 이러고 나서 손 들고 출마하고 그러더니 딱 줬던 개가 될 판이지 뭐. 아, 자기가 꽁 대신 닭인 줄 알고 또 지금 김문수하고 막 다니잖아요. 예. 김문수 떨어뜨리고 내가 내가 꽁이 될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개가 될 거야. 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이럴 때는 상당히 뒷심이 있는 쪽이 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뒷심이라는 게 아니라 좀 막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홍준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홍준표요? 높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덕수 뭐 저는 요새 엄지손가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엄지라마. 엄지하고 마지막에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아마 홍준표가 하고 한덕수하고 만약 붙으면 홍준표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홍준표는 정말 막 할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마 홍준표를 안 하고 나경원 쪽으로 갈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도 좀 하고는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4명 뽑고 그 다음에 2명으로 압축이 되잖아요. 네. 4명에는 이제 들어가겠죠, 다. 근데 홍준표. 김진애 의원님 보시기에 그럼 최종 2명이 홍준표, 나경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아니요. 겁니까? 하나, 둘 중에 하나. 근데 아니 2명으로 압축을 하면 네. 누가 될 것 같아요? 관심 없어요? 저는요. 아니요.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홍준표, 나경원이 되든가 예. 아니면 홍준표하고 나경원 둘 중에 하나와 한동훈이 되든가 이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동훈이 둘까지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마지막에 민심이 약간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홍준표. 한동훈, 홍준표. 전에 김상구 의원 먼저.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은 최근에 보면 한동훈 대표가 좀 따라잡혀가지고 2위로 올라오고 있는 국면인 것 같더라고요. 2위. 예, 김문수가 김문수 2위고. 다음으로? 예. 예. 근데 지금 판을 그리는 한덕수와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판을 그리는 사람은 홍준표가 1위 하기를 바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홍준표는 그 사람은 절대로 걔 안 돼. 절대 단일화를 안 하고 한덕수를 물어 죽이려고 하겠죠. 예. 예,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한동훈이 돼도 안 되겠죠, 단일화. 네. 그래서 지금 김문수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일 것 같아요. 조정하는 사람, 꼭두가시처럼 조정하는 사람은. 그래서 김문수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김문수가 1위 후보로 되어서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한덕수와 단일화하는 그림을 만들고 단순히 단일화에 그치지 않고 아마 이준석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에는 아마 이낙연 은퇴했다라고 하는 은퇴 당한 이낙연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반 이재명 연대로 뭔가 선거를 치르려는 이런 그림을 이제 그린 것 같습니다. 보고 그리는 네. 건데 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때 이제 그런 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윤석열이라고 보는 겁니까? 윤석열도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기존의 아마 큰 주류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조선일 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그럴 수도 저는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요. 저는 지금 이게 한독수 카드가 저쪽으로서는 아주 괜찮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윤석열, 김건희도 오케이. 쌍권총도 오케이. 친윤 의원들도 오케이. 지금 솔직히 후보가 나오는 사람 빼고는 다 오케이예요. 뭐 조선일보, 조중동도 오케이입니다.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건 뭐냐면은 당을 너무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요번에 실패가 되더라도 차이를 줄이면서 지더라도 그 다음에 큰 데미지가 없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한독수가 굉장히 안전한 카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랑 관련해서 수사받을 가능성이 있는 아니 인물을 그거 별로 상관 안 하고? 그거 별로. 어차피 그거는 예. 전체가 다 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기득권 우리나라의 그 기득권 세력의 죽기 직전의 몸부림, 발버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서 그걸 느꼈냐면요. 트럼프하고 통화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전혀 저희는 저희가 우리나라가 한국 사람들인데 한덕수 출마한다는 이야기 금시초문이었잖아요. 근데 트럼프하고 통화하면서 한덕수가 유력한 주자다. 트럼프가 출마할 거냐 물어봤다라는 것을 보도하고 이런 것들을 정상 권한대행인데도 불구하고 그 통화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밑에서 보좌진들이. 만들어내고 내용을 흘리고. 그러면 이건 기획했다라는 거거든요. 기획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고 그 기득권 세력이 죽기 직전에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있다라고 저는 만약에 생각이 이제 듭니다. 예. 정권이 이렇게 바뀌면은 죽을 사람들이 뻔히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자들이 지금 이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네. 마지막 몸부림이죠. 네. 그러면 한덕수는 결국은 기득권의 꼭두각시거나 범죄자 집단의 꼭두각시라는 거잖아요. 네. 단 이 언론의 논조를 한번 보십시오. 국민을 위해서 한덕수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친윤이든 뭐 반윤이든 또는 윤석열, 김건희든 다 본인들이 이 형국에서 기득권을 놓지 않거나 아니면 다음번 지방선거에서 공천과 관련된 부분 또는 내란죄와 관련한 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덕수라는 가장 만만한 인물을 데려다가 꼭두각시를 지금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범죄 집단의 꼭두각시가 과연 대통령 후보로 나설. 저는 진짜 이게 특정 정당을 떠나서 우리 정치가 정말 뒤로 가고 있고 그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지금은 한덕수다 이런 생각이 딱 드네요. 아니 그렇게 나는 그냥 근데 별로 신경 안 써.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뭘 해도 저는 왜냐면 굉장히 쿨하게 야 니네들 그러니까 바로 그게 죽기 직전에 할 수 있는 건 일을 다 해봐라. 어쩌면 이렇게 왜냐하면 회생할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마지막에 뭐가 안 되면은 가령 정말 정신 차리고 땅 카드를 집어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저는 유일하게 지금 정신 차린 사람이 유승민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유승민은 지금 이제 출마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출마를 해서라도 출마한대요?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네. 잭 소리라도 내야 됩니다. 출마하겠다고 했어요? 네, 했습니다. 어저께. 어. 그러니까 잭 소리라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완전히 저쪽은 내란 정당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잭 소리라도 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 바보같이 한동훈이가 바보지. 한동훈이가 진작 좀 정신 차리고 했으면은 자기한테도 기회가 오는 건데 그걸 못 하니까 어떡하겠어. 그래서 그냥 저는 좀 그냥 쿨하게 정말 어저께 제가 매불쇼에서 나오니까는요.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육 앵커가 체육 MC가 왜 그걸 참 비유를 잘하잖아요. 저쪽에서는 수수깡이 나오더라도 된대요. 수수깡. 친윤 중에 누가 나와도 친윤이 되니까 그 수수깡이 딱 되면은 이쪽에서는 엄지손가락 기다리고 있다가 수수깡하고 엄지손가락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엄지손가락이 이길지도 모르겠다. 이러는데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면 저 집단에 가장 추악하고 무능력하고 퇴행적인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으니까 정말 한심한 집단이에요. 도저히 나라를 맡길 수 없는 집단이에요. 거기에 잭소리도 못하는 오세훈이나 거기에 이런 걸 미리 다 알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유승민이나 한동훈처럼 멘탈 약해가지고 다른 정당 못 만들겠다는 사람이나 저래가지고 뭘 하겠냐고요 도대체. 큰일이지. 한덕수,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저기 놀아나는 거지. 김종희님 90을 앞두신 우리 아버지 참 점잖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되고부터 입이 거칠어지셨습니다. 맞아. 제가 그래요. 저 원래 그렇게 욕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권영진 의원 아까 이야기했더니 뭉게그룹님이 들려 나간 게 아니라 엎혀서 갔는데 아주 맞아요. 쓰러졌단 놈이 떨어뜨릴까봐 업은 사람을 꽉 붙잡았어요.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정은님, 권영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거품 인간입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쓰러집니다. 하여튼 절대 건들지 맙시다. 객관 물어내야 됩니다. 거품 인간. 예, 우리 애청자님들 댓글 보면서 팩트도 확인하고 공감대도 더 넓어지고 그렇습니다. 도로시맘이라 행복. 홍준표 어제 명태균 카톡 밝혀짐. 홍준표도 지금 사실 오세훈 시장이 드롭한 것은 명태균 때문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은 오세훈 시장보다 좀 더 뻔뻔하잖아요. 뻔뻔하죠. 예, 그러니까 그냥 막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데 오세훈은 결국은 못 견뎠는데 홍준표 시장도 계속 나오잖아요. 막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왜 명태균이 나오자마자 자기가 뭐 글래디에이터가 아니라 콜로세움에 나온 예. 45일 동안 굶주린 사자다 운운하고 하잖아. 맨 처음에 나오더니 한다는 게 강혜경부터 물고 뜯더라고. 누구부터 물어뜯을까 그러는데 명태균도 한심한 게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절대로 물어뜯을 기세가 없어요. 그리고 오세훈은 이미 처치가 돼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저께부터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홍준표를 물어뜯기 위해서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홍준표를 치울 수 있는 거는 검찰의 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홍준표한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 정말 더러운 것들이. 아유, 더러운 것들. 아우, 더러운 것들. 아우, 정말. 아우, 정말. 아유,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대선을 쭉 치러봤지만 한쪽에 나와서 뭐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한심한 쪽들만 쭉 모여 있을까라고 느낀 것도 처음이에요. 그럼요. 네. 아, 정말 더럽고 한심하고. 더럽고 한심해요. 예. 국민의힘은 꿔오기병. 꿔오기 급하면 한덕수든 뭐든 바뀌는 사람을 일회용 버리는 카드로 그렇죠. 꿔오고 이게 이제 그걸로 이제 한번 윤석열. 재미 봤다고 재미 또 보고 저기 하는 한덕수. 건데. 예. 비겁하고. 한덕수 난가병 요즘 유명한.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죠. 오늘 주불리 안보특강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님 만나는데 지난주에 그 산불 현장 가느라고 예. 한 주 우리가 못 뵀죠. 아까 아주 열심히 호통치시는 모습 보이던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진애 의원님 책 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혜원 원장님, 김남국 의원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내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정신과 합의 민주정부 출범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을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공소 정당으로서 대선을 마치자고 합니다. 조직으로 사망으로 촛불기를 하시기로 감사합니다. 예,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아주 후련했습니다. 아, 근데 네. 막 저기서 떠들고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권영진이라고 그
대구. 그 권영진 의원 막 달라들고 그럴 때 건들면 안 됩니다. 네. 바로 자빠집니다. 손만 스쳐가도 막 쓰러져요. 전에 그랬던 적이 있죠. 네네. 한데 야 뭐 이렇게 막 네. 아무 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참. 네. 부승찬 의원이 아주 또 뭐예요, 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뭐 그런. 부승찬, 김준혁 의원 또 아주 잘 싸웠죠. 자신 있어, 뭐 네, 그러는데. 네, 예. 부승찬 의원은 보면은 있죠, 배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거기도 HID 출신이라고 그러던데요. HID 교육을 받았다 그래요. 교육을. 네, 공군 사관학교 출신인데 예. 이제 소령 때 예편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정보병과에 예. 정보니까 정보를 다루는데 정보병과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 교육을 받나 봐요. 예. 그래서 HID 가서 교육을 아마 몇 개월 받은 것 같아요. 전문 교육을. 지난주에 이제 처음으로 네. 뭐 우리 최고위원님은 국정감사 때도 현장에서 이렇게 영상 통화 네. 해주셨는데 하동 산불 현장 네, 가시더라고. 그렇습니다. 경북 어떻던가요? 아유, 그 산불 주불이 그 잡힌 지 10일 이상 됐는데도 예. 아직 제대로 복구가 안 되고 있어서 발을 다들 동동 구르고 또 분노까지 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복구하려는 사람이 경북지사 이철우가 제대로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뭐 마음은 콩밭에가 있지 않습니까? 대선 출마한다고. 아, 되지도 않을 거. 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지율 설사 1위를 달려도 이 현장이 네. 너무나 시급하니까 내가 네. 못하겠다라고 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럼요. 그날 현장에 갔을 때도 본인은 나타나지도 않고 부시장하고 또 보궐한테 보고를 받고 어저께도 한번 회의를 했는데 경상남도는 부지사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예. 거기는 부지사도 안 하고 실장에 와서 해서 지금 사실 TK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관심이 없고 자기 지역인데 이제 도지사도 관심이 없고 그렇지만 국민들의 그 고통을 외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앞서서 특위가 지난주도 가고 어제도 회의를 하고 해서 예산이나 또는 특별법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는 또 우리 민주당 자체에서 성금을 모았어요. 예, 한 5억 예. 정도 모금한 거를 이제 오늘 기탁을 하는 행사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거든요. 네, 부활주일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을 이렇게 네. 산불 현장에 이렇게 네. 전해드리기로 했다고 그러던데 네. 혹시 의성도 다녀오셨나요? 주로 안동 지역을 안동 갔다 지역에. 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네. 우리 애청자님 가운데 나리 엄마 의성 쓰시는 분이세요. 네. 여기는 경북 의성입니다. 이번에 산불난 지역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깝깝합니다. 네, 그렇죠. 산은 다 타고 사과나무도 다 타버렸습니다. 그쪽이 사과 주산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도지사라는 사람도 윤석열 꼬붕대자고 가버리고 없고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 이쪽으로 좀 보내주세요. 쓰레기 좀 치우게 네. 그러셨는데 정말 이 지역에는 너무 완전히 다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전쟁터보다도 더 할 정도로 초토화돼서 또 보상 문제가 아주 턱없이 법적으로 적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집을 소실해도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럼 뭐 한 2억 들어가는 거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 것도 이제 법을 좀 정비해야 될 것 같고 특히 가수농장 하신다고 조금 전에 하셨는데 가수원이나 이런 데는 더 보상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죠. 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기업은 아예 법적으로 보상이 항목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법 민주당에서 만드는 것 속에는 그런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예, 산불도 빨리 좀 이재민들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네. 한두 가지 여쭤보기 전에 오늘 질문이 많이 왔는데 CBC님이에요. 앵커님, 김병주 최고위원님 오시면 민방위 옷 좀 바꾸라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자식이 느닷없이 멀쩡한 옷을 바꿔서 재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는데. 네. 그렇죠. 새 정부 그렇죠. 출범하면 이 민방위 옷 바꿔야 되겠죠? 네, 그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비정상화된 게 많아서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필요하고요. 그때 사실 노란 옷이었잖아요. 노란 옷이죠, 기본이. 그것이 사실은 노란 옷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 현장에 갔을 때 잘 보이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원래 그런데 노란색이 그런 거잖아요. 저 색은 잘 안 보이는 색입니다. 예. 군인들 입는 군복과 약간 유사하잖아요. 예. 군복은 상대가 안 보이게 하는 위장 효과인데 예. 저걸 그때 오자마자 바꾸었잖아요. 윤석열 정권 들어오자마자. 그래서 아직 노란복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 교체가 다 안 됐어요. 저 예. 복으로. 네. 저거 하느라고 또 돈도 얼마나 썼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 보이라고 만드는 민방위복을 잘 안 보이라는 위장복으로 네. 이것만 해도 지금 500억이 넘게 들었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 그러니까요. 청록색 민방위복. 네. 그때 저도 많이 저걸 비판을 했거든요. 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저기 노란 계통을 한 이유가 있는데, 쓸데없는 짓을 한 게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청와대 옮긴 거 가지고도 지금 저희가 배경으로 청와대를 깔았는데 네. 김병주 최고위원님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계별로 가야 된다고 봐요. 예. 일단 용산에서 옮겨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된 것 같고요. 그렇지만 바로 지난번처럼 하루도 용산에 안 자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래서 용산으로 일단 들어가서 저는 2단계는 청와대 지역을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건물 하나 정도 비서동하고 대통령이 같이 쓰는 건물 있잖아요. 예. 청와대의 문제점이 뭐 구중 궁궐이다 이런 문제를 보강하기 위해서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뭐 저 세종시로 갈지 이런 거는 장기적인 과제거든요. 사실 지금 어떤 세종시로 가느냐 청와대로 가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세종시에 가려면 10년이 걸려요, 최소한. 그렇죠. 네, 헌법을 바꿔야 되고 그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새로운 거 예산을 반영해서 하려면 한 10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5년 내면 못 갑니다. 예. 그런데 5년 동안 그럼 세종시 간다고 용산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용산에는 한 맥시멈 1년 이내로 있으면서 청와대를 좀 정비를 완전히 해서 청와대를 쓰면서 이제 다음 장기적인 플랜을 어디로 갈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이제 경호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인수위 없이 곧바로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김성훈이 청와대 경호처 차장으로 지금 총 책임을 맡고 있는데 아니 이자가 일요일 날 그 아크로비스타에 나타났어요. 그렇죠. 네. 그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를 경호 측근에서 하는 것 같아요. 가서. 그 개인 경호원도 아니고 지금 거기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뭐 갈 수는 있죠. 왜요? 지금도 그 원래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예. 그 경호는 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파견된 사람들 뭐 감독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그렇죠. 명목이다. 40명 정도 명분으로. 경호 요원이 가 있다고 예. 하니까 지금은 하여튼 경호처의 수장이긴 하잖아요. 명목상. 예. 그러니까 거기를 그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죠. 감독하고. 예. 그 법적으로는 그러면 문제는 없다고 치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경호처 내부의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연판장도 돌리고 있고. 네. 근데 이런 자가 만약에 새로운 정부 출범했을 때 경호를 그대로 맡게 된다면 경호처가 제대로 작동되겠습니까? 바로 교체해야죠. 사실 구속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럼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검찰이 구속 수사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죄가 있는 거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체포영장 집행할 때 방해를 했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또 증거 인멸을 했다는 의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맞는데 지금 구속 수사가 되지 않으니까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고 있죠. 그럼 뭐 그래 봐야 지금 한 50일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은 바로 그 보직 해임을 시켜야 되겠죠. 바로 잘라야죠. 네, 그런 네. 자가 있어가지고는 나라가 얼마나 네. 위험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참 이게 인수위가 없이 출범하는 게 문재인 정부 때도 겪어봤지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은 게 많죠. 예. 한덕수가 지금 만약에 그대로 있는다고 하면 한덕수를 며칠간은 또 더 둬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장관을 임명을 해야 그렇죠. 되죠. 청문회를 또 해야 되니까. 예. 네, 예. 그럼 한덕수 제청을 받는 형식을 취해야 되는데 네. 이건 차제에 정권이 이렇게 바뀔 때는 뭔가 좀 다른 규정을 만들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설마 하다가 당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한덕수가 나 제청 못한다고 버텨봅시다. 네. 그럼 꼬입니다. 이런 것도 다 법률의 미입입니다. 지금. 그렇죠. 예. 네. 한덕수가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그러고도 남을 짭니다. 나 제청 못한다. 지금부터 하는 건 다 위법이고 위헌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뭐 네. 주리를 틀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 상식의 최소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걸 어떻게 법에다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 그럼요. 특히 헌법에는 개념적인 것만 예. 담는 거고. 나머지는 또 상식으로 하고, 풀어야 되는데. 그렇죠. 법도 마찬가지죠. 미주알, 고주알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일반 지금까지는 우리가 법치주의가 유지된 것이 법 정신에 따라서 알아서 다 했잖아요. 거기에 맞게 개념에 맞게 하는데 지금은 법꾸라지들이 많아서 그걸 교모의 법의 허점을 빠져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참 앞으로 법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해야 되나. 법이란 게 사실은 어떤 통제 수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너무 구체하는 거는 맞지가 않거든요. 예. 근데 이런 법꾸라지를 윤석열 일당들의 법꾸라지 행동 때문에 법을 또 구체하다 보면은 너무 그것이 통제가 되고 너무 제한이 됐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상식에 어긋나니까 그러는데 아니 세상에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있는 자가 지난번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권력 행사를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될 재판관 3명을 임명을 안 하다가 네. 자기 말을 그냥 뒤집고 또 2명을 지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을 해버렸기 때문에 한덕수가 무슨 일을 할지 국민들이 모른다 걱정하는 건데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방금 전에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가결을 시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이제 헌재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정지가 되지요. 네. 오늘 평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건 5명만 넘어도 받아들여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받아들여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평의가 오늘 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이제 2분이 17일 날 그만두잖아요. 재판관이. 그만두기 전에 이거를 결론을 내야 되겠다 해서 할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재판관 2분 그만두는 분 입장에서 또 다른 현재 재판관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 어떻습니까? 지금 내란의 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임명이 됐잖아요. 그럼 헌법재판관을 하더라도 그 수사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감옥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고 또 그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만약에 된다면은 헌법재판관의 위상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재판관이 된다? 예. 그 상상 갈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자격이 없는 국무총리가 임명을 하면 무효잖아요. 그럼 이런 논란에 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2사람이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은 앞으로 6년 내내 시달릴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명을 했는데 이것이 자격이 있니 없니. 그렇게 헌법재판관들도 그런 사정을 명확히 알 것이라고 보고 또 헌법 정신에 봐도 자격이 없죠. 한덕수는 네. 임명할 자격이. 자격이 없는 자가 지명하고 임명하는 것은 무효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한덕수 총리가 보면은 출마를 한다 안 한다 말도 안 하고 지금 계속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김명주 최고위원님이 전망하셨을 때 한덕수 총리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나올까요? 글쎄요. 저도 나올 걸로 예상은 하는데 예. 또 그 정도 배짱도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사실은 시기를 좀 놓친 면이 있거든요. 오늘까지
경선 예비 후보가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예. 이미 경선에는 경선에는 참여 안 하는 걸로. 아마 경선에 참여하려고 본인이 헌법재판관 무리해서 지명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 민주당이 탄핵하면. 탄핵할 예.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럼 탄핵 직전에 사퇴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대의명분이 되고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이 하면서 이제 경선에 뛰어들 수가 있었는데 그걸로 동력을 삼으려고 했던 거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사실 지도부에서 그런 수를 읽었거든요. 간파하셨구나. 네, 예. 그래서 조금 탄핵은 해야 된다. 하지만 시간을 조금 벌자. 그래서 경선은 물 건너간 거고. 예. 그래서 그렇지만 탄핵은 하려고 합니다. 아. 네, 한덕수는 헌정 질서를 문란시켰기 때문에 예. 이걸 그대로 둘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탄핵을 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그러면은 예. 말씀 주신 김에 이제 예. 대선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 보여왔던 행태로 봐서는 이자가 절대 공정한 대선 관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한덕수는 탄핵을 한다. 그럼 최상목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최상목과 한덕수는 탄핵을 한다는 방침인데 예. 사실 오늘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예. 만약 가처분이 돼서 새 정부 들어올 때까지 임명을 그 2명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덕수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근데 만약 가처분이 이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한덕수가 임명을 하는 사항에 오게 되면은 앞으로 집권을 하더라도 5년 내내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 헌법재판관 2명이 들어갔잖아요. 그 윤석열을 좀 하는 측근들이 들어갔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사건건 이재명 전 대표님 대통령 되시더라도 재판을 해야 된다 뭐 하면서 걸고 넘어질 것이고 그래서 헌재를 통해서 다음 정권을 또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처분에 따라서 내일이나 모레나 만약 가처분이 오늘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면은 저는 바로 지금 국회가 본회의가 열려야 되잖아요. 예. 그럼 내일하고 모레 바로 저는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은 시간을 우리가 좀 버는 벌었거든요. 거고. 그러면 굳이 한덕수 본인은 탄핵을 해주길 원하는데 대통령 나가고 싶어서 굳이 거기에 수에 우리가 춤을 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변수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최고위원님 말씀드린 거 이제 정리가 좀 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가처분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각이 됐을 때 한덕수가 사실 맘만 먹으면 임명할 수 있지만 국회도 절차가 있고 네. 임명하는 데도 절차가 있는데 국회 절차가 시간이 좀 더 유리하죠. 네. 왜냐하면 청문회를 하지 않더라도 임명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청문회 개의 요구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시간보다는 탄핵안 발의하고 처리하는 시간이 더 빠를 네. 수 있죠. 아, 그렇죠. 그러면은 임명을 못하게 할 수 있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임명을 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은 다 쳐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마음이 놓이네. 그러면 네. 지금 최 의원님 말씀 들으면 이완규, 함상훈, 이자는 헌법재판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자격도 없는 거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꼼수를 써서 어떻게든 임명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 수를 써서 한덕수 전략에도 말려들지 않으면서 그 못하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밖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게 많습니다. 저희도 그러시겠네요. 전략을 구사하는데 예, 예. 우리 지지자분들이나 우리 또 많은 국민들은 왜 안 하느냐 뭐 막 하는데 사실 그 수를 읽고 바둑도 수를 읽고 이래 떠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에게 그 수를 알려주면은 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심을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김명주 최고위원님 같은 분들께서 네. 이러이러한 우리 고민이 있다. 네. 또 이러한 부분이 있다. 다는 얘기를 못해도 네. 그런 정도 얘기를 해주시면 네. 그러겠구나. 이렇게 네.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좀 많이 푸른 겁니다. 사실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그런 글이 많이 올라와요. 민주당 도대체 뭐 하냐? 네, 왜 네. 저런 걸 그냥 놔두냐? 네.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머리 아픕니다. 여러 가지 워게임, 경우의 수를 이럴 때 어떡하고, 한덕수가 이럴 때 어떡하고, 쟤들의 생각은 뭔가 엄청나게 이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워게임을 하고, 예. 또 그 법조항을 가져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아이고 이해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제가 이해됐을 때 우리 네. 애청자님들도 많이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기현 판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기현 판사가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예. 윤석열 형사재판을 하는데 지금 절차상으로 여러 걸 봐주고 있잖아요. 특혜를 주는 거죠. 심하게. 네, 예. 아주 심하게요. 그럼 절차상 특혜를 준다는 것은 실체적 특혜를 줄 확률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실체적 특혜라고 하면은 거기에 구형을 하는 그 재판 최종 선고하는 데 있어서 혜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라서 고민이죠, 사실은. 네. 근데 지금 이제 고민되는 게 이게 한두 번이면 모르겠어요. 네. 근데 보십시오. 구속 취소.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지하로 들어오게 해요. 그것도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 그 전례가 없는 일이고 촬영 허가도 안 해주고 그렇죠. 이건 뭐 하다가 나중에 미친 척하고 무죄해버리면 이거는 역사를 뒤집는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할 텐데 이걸 그냥 놔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고 요구인데 네. 참 민주당 머리 아프시겠는데 이건 어떻게 또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건 이제 고민 중입니다. 예. 지금 사실 재판부를 바로 뭐 어떻게 하겠다 실체적인 건 안 나왔잖아요. 절차상 특혜를 준 거 가지고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고요. 조금 더 지켜보고 해야죠. 그렇지만은 절차상 특혜를 준 거에 대해서는 어제 계속 우리가 공격하고 있고 어제 대정부 질문에도 저도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랬더니 한 발 뒤로 갔잖아요. 예. 뭐 다시 신청하면 다시 검토하겠다. 네, 검토하겠다로 갔으니까 아마 이번에 그 촬영 못하게 한 것은 한편 보면은 지기현 판사 본인 얼굴이 안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말이 제일 지금 그래서 일리가 사실은 있어요. 첫 옷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계속 잘못 낄 수가 있어요. 예. 본인이 처음에 너무 큰 잘못을 해서 본인이 그렇게 풀어줬는데 사실은 항고할 줄을 알았겠죠. 그렇게 꼬이니까 두 번째도 꼬이는데 지금 빨리 제정신 차리고 공명정대한 판사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사실 재판부가 이런 식으로 편파적 진행하는 걸 걱정하는 이유는 검찰을 우리가 일단 못 믿으니까 네. 검찰도 저렇게 하는데 법원까지 저렇게 하면은 어떻게 윤석열 내란죄를 단죄를 하겠느냐 이런 걱정 아닙니까? 그렇죠. 네. 검찰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지금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을 보면은 수방사 1경비단장 조성현,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김영기 둘 다 대령이죠. 네.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을 때는 뭔가 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는 검찰이 이번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검찰이 최대한 노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검찰이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들 살아야 되니까? 예, 윤석열 내란 수계가 파면이 안 됐으면은 또 눈치 보고 저울질을 할 텐데 이미 파면돼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끝장이 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본인들이 살아야 되는데 분수령은 그거일 것 같아요. 민주당이 우리가 집권을 하면은 검사들은 엄청나게 불을 켜고 밝혀낼 것이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정권을 찾지 못한다면은 아주 어려운 국면으로 가겠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도 꼭 우리 민주 4기 정부가 만들어질 수 있게 진짜 힘을 모아야만이 저는 내란 동식이 되지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정권을 찾지 못하면은 내란 종식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네. 만약에 정권을 찾아오지 못한다면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럼요. 곧바로 사면해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내란 잔돈 세력들이 다시 무럭무럭 예. 커서 주체적으로 클 거 아니에요. 이 나라 민주주의가 200년은 후퇴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까지 49일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열심히 내란 종식은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내란 종식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걸 우리 많은 지지자분들이 좀 국민들이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병주 최고위원님은 이번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습니까? 지금은 뭐 지휘부는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경선 때까지는 지금 지휘부는 그대로 운영이 되면서 중립을 유지하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전 대표님 지지 이런 거 못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일차 요새는 힘들어 죽겠어요. 이재명 대표 이런 언급을 저저 자제하고 예, 예. 못하고 그래서 4월 27일이 결판이 나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27일 되면 최종 후보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민주당도 선대위 체계로 바뀌는데 최고위원들은 공동선대위원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사무실에는 표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최고위원들은 일개 지역 도를 담당을 해서 그 지역을 누비면서 표를 국민들과 같이 하는 걸 할 것 같고요. 예.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만약 한다면은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이런데 접경 지역 예. 있는 데가 아무래도 저가 좀 더 그렇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표를 얻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다면 경기 북부 또는 플러스 강원도 지역 정도 한다든가 뭐 경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경상북도 또 출신이니까 경상도를 한 이런 지역을 여러 개 맡아서 누비면서 지역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게 독려도 하고 직접 또 가서 하고 이런 활동을 최고위원들은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우리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역을 나누어서 하자, 전국을. 그동안에 민주당의 육해공군 장성 출신 국회의원들이 계시기는 했는데 육군 대장 출신 국회의원이 한 분이라도 계셨나요? 있기는 했습니다. 누가 많지는 계셨죠? 용인시장 하셨던 백군기 대장님이 있었고 서종표라고 자꾸 하셨는데 예. 서종표 국방장관 하셨던 분인가요? 아니요, 장관은 안 했고 국방위에서 위원했고 예. 삼군 사령관을 하시고 예편하셨는데 그분은 국회의원 하시고 나중에 작고를 하셨고요. 백군기 의원님은 의원 생활하고 그다음 용인시장을 예. 하고 지금은 쉬고 계시죠. 그렇죠. 네. 육군 대장 출신에 계시긴 계셨군요. 네. 그렇군요. 그 이제 대선 접어들고 그러면은 막 접경 지역도 다니고 또 선거 운동 하시고 그러느라고 바쁘시겠네요. 네. 그래도 주불리 안보 특강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해 주세요. 네, 해야죠. 왜냐하면 안보도 민주당이다. 이걸 국민들의 그럼요. 그걸 알게 하고 국민들께 알려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불리 안보 특강은 예. 그걸 알리는 아주 중요한 방송이라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거의 안 빠지잖아요. 아니, 한 번도 안 빠지셨죠.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예. 잠시 와서 하고 예. 국정감사 기간에도 하는데 지난주는 어쩔 수 없이 예, 현장 가니까. 가셔야 되니까. 그리고 뭐 짧은 시간에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양해를 구했는데 예. 천하 없어도 안 빠지려고 노력하고 만약 지역에 가 있으면은 전화로라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라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께서 이렇게 그 안보 특강이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민주당의 지도부이시기 때문에 민주당의 흐름이라든지 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알려주시는 그런 효과도 매우 컸거든요. 그럴 때 또 이해도 되거니와 막 지쳐 있을 때 힘을 많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김병주 최고위원님 보면 힘이 난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내란 이렇게 겪으면서 참 우리 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이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말 대대적인 군 개혁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필요하죠. 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당장 사실은 내란 종식을 시키기 위해서
국민의 신뢰를 군이 잃었잖아요. 빨리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럼 내란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해서 그런 세력들은 발본색원하면서 신뢰를 얻는 거고, 또 미래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미래 도전 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점점 인구 절벽 현상으로 군도 도전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공백을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인화를 계속한 무인 전차, 무인 전투기 해서 공백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앞으로 AI가 장착된 무기 체계를 해서 예.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또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우주를 선점해야 되는데 우주군을 만든다든가 하면서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되고요. 또 이번에 대형 산불처럼 예. 이런 대형 산불의 속수무책이었잖아요. 그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럼 국가가 책임을 주고 막아주고 보상까지 해줘야 되는데, 이런 안보 영역도 이제 확대해야 됩니다. 국민 개개인이 어쩔 수 없는 코로나라든가 대형 산불이라든가 지진 이런 거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호해줘야 된다. 그것이 이제 포괄 안보 개념입니다. 안보의 영역으로 해서 보호하는 거죠. 예전엔 안보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는 거고, 이제는 국내에서 그런 것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군이 지금은 임무는 주어져 있어요. 재재난에 투입되도록. 예. 근데 실질적인 준비가 안 돼 있죠. 장비가 그 재재난에 투입되는 장비를 부착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군에 헬기 많잖아요. 헬기에 소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은 그 전투력을 투입할 수가 있고, 군의 예비군이나 현역이 많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교육을 시키면은 근데 투입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장비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런 것도 해서 군이 전쟁을 막는 군 플러스 이런 대형 재재난에도 그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군의 역할까지 확대하는 개념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이런 것은 사실 이재명 전 대표님 계실 때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군이 이제는 이번에도 대형 산불에 군이 되게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장비들이 없어요. 예. 그리고 훈련이 안 되니까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작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최해병 예. 그 순직 사건도 그 해병 1사단에서 재재난에 투입되는 부대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충분히 훈련이 된 상태에서 투입이 돼야 되는데, 훈련이 안 되고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런 군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 일부에서는 육해공 사관학교 또 삼사관학교라고 있죠. 네네. 이걸 다 통합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거는 뭐 좀 이번에 구테타를 막기 위해서 통합해야 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고요. 예. 그걸 통합을 하려고 예전에도 이명박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는 많이 노력을 했어요. 예. 근데 잘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이제 각 군별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 그래서 교육 통합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1년에 한 2달은 같이 생활한다든가 각 학교를 순회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나중에 좀 더 심층 깊게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점점 군은 사관학교 통합보다도 군 전체가 통합군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육해 공군이 따로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걸 합동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미래에는 육해 공군을 없애버리고 통합군으로 가는 개념이 맞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무기 체계가 이제는 공군, 육군, 해군 무기 체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첩이 됩니다. 육군에서도 무인기 2,000km 갈 수 있는 무인기가 있고, 예. 그 미사일 쏘면은 수천 킬로까지 순식간에 가는 게 육군에도 있는 거고, 공군에도 있고 해군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장이 육해 공군으로 구분하기가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점점 통합군으로 가는 것이 우리 효율군으로 가는데, 그것은 다음 정권에서는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통합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국방부 문민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장관의 문민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뭐 장관을 상징적이니까 장관의 문민화도 있고 문민 통제가 되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국방부 장관은 다 군 출신이 했어요. 문민화를 약속하고도 실제 민간 장관을 문재인 정부 때도 못했고 그 전에도 약속은 했는데 못했는데 이제는 저는 뭐 문민 장관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저 애청자님들 가운데 김병주 의원님 차기 국방부 장관님 꼭 되세요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네, 저는 뭐 사실 이번 초대 장관이 만약에 우리가 정권을 갖는다면은 문민 장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쿠데타가 이번에 일어났잖아요. 그럼 쿠데타의 DNA를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시각으로 할 필요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장단점이 있고 그것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뭐 문민으로 하라 마라 이런 거는 안 맞고 그때마다 시대에 맞게 최적의 인물이 있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민 장관 하는 거는 늘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늘 뭐 문민 장관을 해라 하는 것보단 능력이 있다면은 그렇죠. 그동안 못했던 이유는 군은 전장 영역이라든가 육해공군 참 복잡합니다. 육군 출신 장관이 하더라도 해공군 조금만 들어가면 잘 몰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방대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정도 능력을 가진 문민 장관을 찾기가 어렵고 또 일사불란하게 지휘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장악이 돼야 되는데 군 장악도 쉽지가 않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정권을 잡는다면은 뭐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관은 민관인 출신이 몇 명 있었는데 우리 정부에 군 출신 아닌 국방장관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아직은 없었죠. 네, 지금까지는 예. 군 출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다른 뭐 육해공이 포스타 어디 출신이냐 예. 투스타냐는 있는데 장군 출신이 거의 했었고요. 예. 예. 그리고 육해공군 다 했었고요. 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트럼프 정부처럼 뭐 폭스뉴스 앵커 이런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하고 이런 건 좀 너무 또 좀 비약이라고 그럴까 좀 심한 느낌도 심하죠. 있었어요.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남북한이 대치되고 있고 또 주변국이 강대국으로 있다 보니까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순식간에 판단하고 할 장관이 좀 필요는 하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내공이 있다면은 저는 민간인도 강추다. 그런 중요한 것은 우리 국방을 튼튼히 해서 진짜 국민을 위기로부터 지켜낼 국가를 지켜낼 사람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그리고 이런 쿠데타에 휘말리지 않고 소신껏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누구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이제 뭐 앞으로 대선 전국에 이제 제대로 시작이 되면은 막 제가 나오겠지만 그냥 나오신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뭐 지금 사실 통계 자료가 그 여론조사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상이야 뭐 김문수가 제일 높게 나오니까 예. 김문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응집하고 있는 세력이 극우 세력이잖아요. 그 세력들은 아직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그 세력들은 지금 김문수 쪽이나 지지를 많이 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보고는 있는데 더 지켜봐야죠. 뭐. 예. 네, 지금 그리고 경선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사실은 기간이 오래됐으면 변화할 텐데 지금까지 그 여론조사의 추이로 봤을 때는 여론조사 추이에 맞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껏 해봐야 뭐 이제 2, 3주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대체로 우리가 뭐 대선 치르고 막 그러면은 상대 후보별 맞춤 전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거 필요할까 싶어요. 다 그놈이 그놈이라. 아, 그렇죠. 사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서는 안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때도 그 강조했는데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한 당이잖아요. 동조한 당이기 때문에 사실 당도 해산해야 된다고 봐요. 당명도 바꾸고 다 그 정도 가야 되죠. 국민의 신뢰를 솔직히 얻으려면은. 근데도 불구하고 사과 한번 제대로 안 하고 또 대선 후보를 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대선이 왜 이루어집니까? 이 원인이 국민의힘에 있잖아요. 사실은 그걸
당원 예. 윤석열. 그러니까 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죽 성격으로 대선 후보가 나오고 있고 그 대선 후보들 모두가 내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홍준표 시장도 내란으로부터 저는 자유롭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엔 전국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수사나 조사를 안 해 그렇지 어떤 형태로든 그 내란이 일어났은 2-3시간 동안 그 협조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내란 뭐 주요 종사자는 아니더라도 내란에서 부하 수행 정도는 했다라는 것이 저의 추측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일부 인원은 그 이후 과정에서도 계속 윤석열을 옹호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선 후보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런 후보들이. 그래서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경선하는데 지금 김문수 쪽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김문수가 되면 우리는 땡큐죠. 네. 예, 아이고 뭐 또 그것도 지켜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대선이 49일 남았는데 지금 막 이렇게 뭐 지지 호소 이런 발언하면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나요? 저촉되죠. 네. 그러면은 그 저촉 안 되게 네.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네.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을지 그런 말씀 한번 해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특정 예. 후보를 뭐 지지해 달라 이런 것들은 저촉이 되지만은 예. 실제 지금 우리 시대 정신은 뭡니까? 내란 종식이잖아요. 그리고 헌정 질서,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지금 경제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안보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란 종식과 대선 승리해서 4기 민주정부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야만이 내란 종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난번에 그 응원봉을 들고 아스팔트에서 그 추위에 떨면서 응원했던 우리 지지자분들 또 국민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대선 때까지 그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4기 민주정부가 만들어질 수 있고 내란 종식이 될 수 있게 힘을 모아주시고요. 이제부터는 어떻습니까? 본인만 활동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내란 종식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진보 진영에 운영되는 유튜브 특히 백운기의 정어리 TV 많이 보면서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구독하고 좋아요도 하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야 또 이것이 추천돼서 많이 맞습니다. 보지 않습니까? 그럼 예. 이런 생각들을 같이 꿈을 꿀 수가 있잖아요. 그런 활동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SNS 있으면 그런데도 백운기 그 엄청나게 속 시원한 발언했다 이런 쇼트 있으면 그런데도 좀 올려주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선 승리로 가는 길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같이 이제는 아스팔트에서 했던 것을 우리의 추위에 떨면서 했던 것을 식사하면서 인접 동료 가족들한테 내란 종식의 중요성을 설파하시고 민주정부 만들어야 된다는 걸 설파하시고 그리고 시간 나면 온라인에서 손으로 좋아요 눌러주시는 이것이 사실 내란 종식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김채구 의원님 제가 말씀을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오히려 우리한테 힘을 주셨네요. 감사드리고 네. 건강 중요하니까 네. 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불리 김병주도 구독 좋아요 좀 아, 그럼요. 예, 그거 언제 한번 좀 준비를 해서 나오시면 한 번씩 띄워주세요. 네, 주불리 김병주. 주불리 김병주 TV. 네, 네, 예, 네. 그거 그래서 요새 되게 저희는 구독자가 적체돼 버렸어요. 많이 못 하시던데 많이 예. 대선 승리를 위해서 주불리 김병주 또 이제 대선 승리 모드로 지금 바꿨거든요. 예. 내란 종식 플러스 대선 승리 많이 좀 응원하고 구독해 주십시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15,000명 애청자님들 주불리 김병주 TV 혹시라도 아직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함께하는 거고 힘을 드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불리 안보특강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님이었습니다.